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IFS 카톡 이 시간에는 일자리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입니다. 네, 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인데 이 시간에는 일자리 문제를 놓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했던 그 일자리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교수께서 한번 2017년 일자리 우리나라 정책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2017년도에 창출된 일자리 수는 32만 개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숫자는 2016년도에 30만 개가 창출된 것에 비하면 약간 좋아진 숫자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는 가장 큰 것이 경제 성장률이 2017년에 3% 정도를 달성했다는 것에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정년 연장에 따른 효과입니다. 즉 정년 연장에 따라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서 신규 고용 효과가 작았다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들의 고용률도 크게 늘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일자리가 늘은 것은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의 베이비 부모들의 일자리가 약 한 30만 개 이상 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늘어난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은 베이비 부모에서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한 3% 달성을 했고 일자리도 한 30만 개 이상 더 늘어났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성공적인 2017년 경제 성적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굳이 지적을 한다면 그 외화 내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그 2016년에 2.8에서 2017년에 대략 한 3.2%까지 이제 올라간 거로 돼 있는데 우선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그 성장률이 0.4%포인트가 오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거 참 오랜만에 3%를 넘었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IMF가 추계한 걸로 보면은 2017년에 전 세계 성장률이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0.4%포인트 오른 건 그냥 세계 흐름에 그냥 따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평균이 올라간 거지. 우리가 그렇게 성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2017년 초에는 2%될 거다 했는데 3%. 그건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성장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에서는 사실상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까 금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17년의 경우에 이제 아주 주목되는 양상이 뭐냐면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계속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계시던 여성 노동력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노동시장으로 계속 이제 경제활동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7년에 가장 취직이 잘 되는 연령과 성별이 뭐냐면 60대 여성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감을 보면요. 3월 달의 경우는 거의 19만 명,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50대 이하에서 이제 일자리가 늘었는데, 취업자가 늘었는데, 11월 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25만 명이 일자리가 늘었는데, 60대를 빼면 오히려 약 4천 명 정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50대 이상을 빼면 아까 베이비 부모들의 일자리만 늘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 50대 이상을 빼면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의 일자리는 4월 달에만 1,000명이 늘었고 나머지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30대, 40대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장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 경제의 기본이 되는 단위들인데 그 일자리 잃으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40대가 가장 그 일자리가 많이 줄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조선을 비롯한 조선 기계 등 일부 산업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자리는 늘었지만 실제 내용 들어가 보면은 정말 생산적인 이런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는 없었다. 고용 질로 따지면 오히려 악화됐다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017년은 그렇게 됐고 2018년은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상당히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2018년도에 일자리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그 2018년은 성장률이 대체로 2.9, 3.0에서 17년보다는 못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건데요. 지금 그 KDI나 또는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그 예측치를 보면은 취업자 증가가 17년에 32만 명이 늘었는데 18년에는 한 2만 명이 준 약 30만 명의 약간 그 미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 숫자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18년에 그 인구 증가가 줍니다.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17년에 33만 5천 명이 늘었었는데 이게 2018년에는 29만 9천 명으로 약 한 3만 한 5천 명 정도가 줍니다. 노동 공급도 줄고 그 인더스트리별로 보면요. 2017년에 대략 32만 명의 그 취업 증가를 가져온 게 11월 달까지의 그걸 평균을 내보면 월 평균을 내보면 건설이 12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네, 건설. 예, 건설이 12만 명을 차지했고 그 공공행정이 이제 한 5만 명 정도를 그 차지했는데 저는 왜 이게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건설 투자가 2017년보다 위축될 거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고 이 음식 숙박업의 지금 고용이 급격하게 지금 작년에 줄어들었고 저는 내년도 이 추세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 제조업이 계속 그 고용이 감소를 하다 이제 5월 달부터 제조업 고용이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서 연 평균으로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만은 내년에도 이것이 그렇게 고용 증가에는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업종은 공공행정하고 정부 측에서 만드는 그 공무원 증가라든가 하는 공공행정하고 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 보건복지 부분 이 둘을 제외하면 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그 산업이 별로 그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역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공공 부분 이런 자리에는 일자리가 늘겠지만은 민간 기업이 하는 그런 일자리는 늘지 않겠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금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올해 3%를 달성할 거라고 보는 것은 좀 다소 낙관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 반도체였습니다. 그러한 삼성 반도체의 그 착시 효과 때문에 작년도에 그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 반도체 그가 좀 없어지면은 사실상 거의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봐도 이렇게 무방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그 제조업이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데 제조업 중에서 약 한 4분의 1 이상, 즉 26.5% 정도의 기업이 사실은 1년에 그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부실징후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제조업 기업의 10% 가까이가 3년 연속 그런 부실징후 기업을 보이는 어떤 건 한계 기업입니다. 이런 한계 기업들이 사실상 내년도 올해 계속 이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은 거기서 상당수의 일자리들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장 쪽에서의 그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그 인상, 그 다음에 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미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기업의 임금 비용을 상승시키니까 기업은 더 이상 그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피해를 볼 계층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청년층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그림을 이 보시면은요. 2016년의 경우에는 연중에 뭐 월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 일자리가 30만 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들어와가지고는 추세가 이 4월 1월 피크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것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는 이 감소 추세가 2018년에 들어서도 이것이 호전될 가능성은 별로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 보면 지난 2017년 연말에 뭐 SOC 예산을 뭐 1.3조 증액했다. 그래서 일자리 한 18,000여 명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당히 상당히 희망이 보이는 그런 그 발표들을 했는데, 그럼 이런 성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일자리 수가 한 2,6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뭐 10,000개, 20,000개 늘었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중요한 것은 이제 노동시장 그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돼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상당히 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창조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저 성과는 좀 미흡했고요. 현 정부도 지금 뭐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 단계에서 그냥 정부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큼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일자리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OC 투자라고 하는 것은 SOC 사업이 끝나면 그냥 없어진 일자리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8년 동안 일자리 창출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주로 보건복지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일자리 수가 한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 쪽에서 일자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이쪽 파트에서, 즉 보건복지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어린이집 교사 이런 쪽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쪽은 이미 다 아직 더 이상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가 보건복지 쪽에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이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 쪽에서 일자리가 증가 폭이 줄어들고, 또 경제 측에서는 이제 혁신 성장이 과연 성과가 얼마큼 될 것인가 또 불확실하고, 그런 것이 합쳐져서 이제 일자리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소비가 있어야 이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제도 올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정책을 해서,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뭔가 두둑한 게 지불 능력이 생기면 결국 소비를 하게 되고, 또 그게 또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게 선순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건가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정책이라는 게 바로 그 가게에 그 소득을 넣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넣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또 공무원을 늘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게 전체 분을 늘리는데, 이게 지금 그 신문에도 여러 번 그런 게 그 나온 적이 있죠. 그 주유소에 주유하는 사람이 주유하는 시스템을 이 주유기가 자동 셀프로 바꾸고, 또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 뭐 이런 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유통업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 그 문제는, 정부는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13만 원을 1년 동안 대주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음식 숙박 유통업에서 가지고 있던 일종의 말하면 지하경제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노동청에 근로 보고를 하지 않고 쓰던 이 ETO를, 그걸 정부 보조를 받아 이걸 다 공식화를 하고,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실업보험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분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년만 늘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매년 3년 동안 16.4%씩 3년을 올린다는 거를 감수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일자리를 차라리 정리할 거냐, 이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을 해가지고 GDP 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성 분별이 그동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양극화도 계속 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양극화 문제라든가나 노동소득 분별이 줄어든 것을 막는 것은 적합지 않다. 네, 특히 최저임금이 큰 문제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 보면은 임금은 약간 평균 한 3.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7.1%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은 이제 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을 기업 내부에서 흡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이걸 뭐 근로시간 효율성을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생산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결했는데 지금 더 이상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업은 결국은 이제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거기서 나타난 인력의 감소, 즉 고용의 감소폭이 얼마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전체 그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그것이 소비를 촉진시켜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한다는 그런 메커니즘 이면에는 네. 뭐가 있냐면은 기업들이 그런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임금을 상승하더라도 기업이 버텨야 되는데 고용이 안 준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보면 지금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임금 상승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오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고용을 줄이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과연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주목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지금 그 이제 구인난에 지금 그 이제 고령화 그렇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일본의 지금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평균 임금은 1993년 임금보다도 낮습니다. 예, 이해가 가십니까? 1993년보다가 명목으로 받는 임금이 9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때보다 또 55% 아직 낮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N 약세 효과를 가지고 수출 이런 거 일어나니까 예, 기업들 고용 여력이 느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그에서 그 수익성이 낮은 부분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도 지금 아까 7%가 올랐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16%로 올리는 거거든요. 임금을 올려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전제가 서야 전체 이 노동으로 가는 몫이 커지는데 예. 만약에 그런 인더스트리 부분에서 고용이 준다면 정말 전체적으로 과연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노동이나 또는 가계 쪽으로 가는 소득이 더 커질 거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이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극단적으로는 네 그렇다면 취업자가 더 늘어나면 좋다. 최저임금 이하로 내 일을 할 테니까 일자리를 다오. 이렇게 가면은 또 임금 낮을 수 있겠네요. 안 되죠. 그건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근데 법을 개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고용하는 기업이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최저임금제를 고쳐주셔. 그러지 말고 더 낮춰주셔. 이런 요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이미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최저임금 안 받아오니까 일자리만 달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최저임금의 80% 정도만 인정해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지역적으로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비싸니까 어느 정도 임금제가 필요하겠지만 뭐 지방 같은 경우 약간 생활비가 낮다면 좀 내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도 이렇게 임금 수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임금이 100이라고 그러면요. 제도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좀 다르게 하자. 그래서 임금 수준이 높은 서울 같은 데는 최저임금 수준을 높게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라든가나 뭐 강원도 이런 데는 좀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가지고 일단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어려운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약간 60% 정도가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경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최저임금을 받아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혜택받는 근로자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해고당해서 실직 상태로 몰리는 그런 근로자도 꽤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같은 동일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저희들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에서 밀려나서 해고당해서 실직당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져야 되니까 이것은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전체 사회 전체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가 이제 최저임금제를 그걸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서 그 스타디를 한 걸 보면은 그 시애틀하고 팔로알토하고 두 도시의 그 식당 산업을 가지고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팔로알토에서는 그게 소위 실리콘밸리의 그 아주 꽂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로알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고 뭐 그 정도 오르는 거는 뭐 식당도 수용 가능하고 손님도 얼마든지 그렇죠. 음식까지 올 그 정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예. 그런데 문제는 시애틀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그 해고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즉 문제는 뭐냐면 시 당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보고되지 않는 고용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그 최저임금 밑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그걸 안 주면은 이제는 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밑에서 오르기 전 임금이 오르기 전에 이 그 말하자면은 그 언더그라운드로 지하로 고용하던 고용자들을 특히 이 말하자면 뭐 불법 이민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대거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금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그 영세 산업의 경우에 예, 그런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손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최저임금제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그 실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로 규율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이제 그 공공 부분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 만들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문제는 결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 성장 위주 정책으로 산업 정책을 펴나가자 해서 2017년 말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2022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김건 교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30만 개가 아니라 뭐 얼마든지 그 책상머리에서 만들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정부가 그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하고 예,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적합성을 갖자면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 차이가 그거죠. 공무원들은 내가 이런 정책을 기한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뭐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투자를 해서 사업에서 안 되면 내 재산을 다 잃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결정이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실제 시장에서 기업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이것이 그 효과를 보자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자면 정부가 하는 저 방향으로 가면 우리 기업을 하는데 이익이 된다는 그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대충 그 나라들을 보면은 그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2010년에 이 보수당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일본도 그 아베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정부가 오늘 뭐 이런 뭐 일자리 정책 발표 한번 하면 내일부터 시장에서 금방 공장 돌아가듯이 따끈따끈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2017년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렇게 방점을 두는 듯한 그렇게 이제 국민들은 느껴졌는데 2018년에는 혁신 성장 위주로 해서 기업이 뭔가 혁신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 하는데 방향은 맞는 겁니까? 그래서 방향은 맞죠. 맞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보다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경영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혁신 성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쪽에서는 혁신 성장하라고 그러면서 또 그렇다 한쪽에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하고
또 더 이상 비정규직 쓰지 마라 그러고 또 그래서 제한 단축시켜서 일주일에 50 이상 일 못 시키게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임금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기업들은 과연 정부 정책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냐? 과연 혁신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정부가 착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착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근로자들이 정당한 몫을 못 가져갔다. 네. 예, 또는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뭐 이의가 없죠. 당연히 뭐 정말 그들이 좀 더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근로 시간이 줄여야 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300인 이상, 300인 이상 우리 전체 근로자 1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은 그런 그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이거를 전부 다 모든 기업이 다 그걸 당연히 부담해야 하고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시장이 과연 사업하는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캘리포니아하고 캘리포니아의 식당 산업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수익성이 좋은 산업,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정유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질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거의 90% 이상의 이 영세 내수 기업의 경우에는 그걸 부담하는 것이 심각한 그런 사업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정부가 그 정책을 할 때 얼마나 우리 산업의 구조가 그런 부담 능력에 있어서 얼마나 그런 양극화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의 양극화 문제를 저는 정부가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지 않고 정부가 뭐 재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저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하는 거는 시장에 신호를 보내서 시장의 자원 배분을 보다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네.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뭐 금융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시장의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한정적이거든요. 그 정부가 한다는 게 결국은 전부 다 그것이 재정이고 국민의 부담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정부가 그 시장의 신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중요한 주체가 기업이고 기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대표적으로 저는 한 게 뭐냐면 핀셋 증세를 한다. 매출액 3천억 이상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국세청 이야기지. 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느냐 불리한 쪽으로 가느냐. 전체적으로 자기 사업 환경에 대한 판단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핀셋으로 3천만 원 하니까 3천억 하니까 나는 2천억에는 괜찮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정부가 어떻게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내 정책이 옳다는 고집만 가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장을 설득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아직까지 보면 상당수의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직하게 되면 사실상 곧장 빈곤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의 노동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한 노력이 사실상 뭐였냐면 이제 유연한 노력이었던 거죠. 노동시장 유연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노동 비용을 줄이고, 그럼 기업은 노동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니까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되면서 동시에 기업은 성장하게 되는, 즉 성장과 고용이라고 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포인트에는 노동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현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까 제가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쪽에서는 혁신 성장을 해서 성장하라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기업의 노동 비용을 높이는,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라든가 그러지 않은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뭐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좀 수위 조절화하고 또 나가서 점진적으로 접근함으로 따라서 기업의 노동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 범위 내에서 그런 정책을 수행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저도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부가 계속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의 과거 지난 정부, 즉 박근혜 정부가 했던 노동시장 유연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수용해서 다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어야 됩니다. 있었고 이런 논의는 사실상 그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재가동시켜서 노사정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노동시장 개혁을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화되고 또 이 노동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이 만들어져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서 국민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을 최소한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2018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IFS 카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